안녕하세요. 손동우입니다. 한국 근대 독서 문화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신춘문예의 시행과 문예면의 정착입니다. 신춘문예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상금을 내걸고 문학 작품을 공개 모집해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신춘문예가 시행되기 전까지 독자투고와 현상문예 등 다양한 독자 참여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독자투고와 현상문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각 신문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신춘문예를 시행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자투고는 1890년대 신문 잡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독자를 확보하고 당시 독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은 일정한 시기가 없이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독자들의 글을 모은 것이었기 때문에 상금도 없었습니다. 신문과 잡지들의 매체들은 독자투고에서 독자들의 글쓰기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독자투고에 비해서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현상문예를 시도하게 됩니다. 독자투고가 다양한 글을 모집했던 것과는 달리 현상문예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예에 주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투고의 운영 방식이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상문예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독자들의 작품을 꾸준하게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금도 주어졌는데요. 대부분은 소액의 상금, 특히 구독권, 그 해당 매체에 구독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신춘문예를 시행하는데 이전의 독자투고와 현상문예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이 작가의 발굴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춘문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새해 첫날 작품을 발표하는 식으로 연 1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금은 매우 고액으로 한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상금을 노리고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액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다음은 매일신보에 실린 독자 구락부 사례입니다. 신년 새해에는 기쁜 소식이 매우 많이 들립니다. 어떤 구락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구락부는 클럽을 당시에는 구락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클럽에서는 몇몇 청년들이 스스로 담배와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서로 권고하여 아무쪼록 주초를 끊도록 장려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런 일은 과연 신년 벽두에 가장 기쁜 소식이옵디다. 작년에 비교하면 금년 명일같이 번창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디다. 거리에 새 옷을 입고 세배 다니는 사람도 많고 어린 아기들도 색동의복에 훌륭한 호사를 하고 세배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디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조상에게 차례는 아니 잡숫는 모양이야. 이처럼 신년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식민 지배의 성과를 자찬하는 내용들을 주로 실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현상문예 공고입니다. 매일신보 1914년 12월 14일에 실린 공고문인데 왼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분야가 시, 문, 시조, 언문줄글, 언문풍월, 웃음거리, 가, 언문편지, 단편소설, 화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장르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여자에 한정한다, 여자에 한정한다, 남녀 생도에 한정한다. 이처럼 독자층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 분야와 내용 외에
단편 소설은 1행 30자 50행 이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분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1등은 1원, 2등은 50전, 3등은 30전 이처럼 앞선 독자 투고에 비해서 상금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란 글씨로 문에는 토끼에 관한 골계문 및 전설이라고 해서 골계문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언문풍월에서는 달 속의 옥토끼, 그 다음 그림도 토끼라고 해서 토끼가 유독 많은데 이는 1915년이 바로 을묘년, 토끼 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현상문예의 경우에는 새해를 기념해서 이처럼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나 그림이나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글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의 신춘문예 모집 공고입니다. 맨 우측에 박사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사란 열불 박자에 살해할 사, 그래서 아주 미약하지만 약간의 돈이나 물품, 한마디로 상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춘문예 모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춘문예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편집국장 홍명희 씨가 학예부장 겸임 문예란과 부인란, 소년란 세 부문을 아우른다라고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으로 일반 신진 작가의 작품을 모집한다라고 해서 작가라는 표현, 보통 신춘문예를 문단의 등용문이라고 하는데 일반 독자였던 사람이 작가로 변화하는 바로 그 첫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상금의 경우 단편 소설 1등인 경우에 5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이전까지 현상문예의 현상 액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액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문예계 모집 작품과 부인계 모집 작품과 소년계 모집 작품으로 독자의 층위를 나누어서 각 독자층에 맞는 장르를 모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부터 즉 근대 초기 관보에서 독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자와 소통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진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해당 매체에는 독자 투고물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자 투고가 처음 실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립신문에 이르러서 독자 투고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 편의 독자 투고가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독자가 창작한 서사문화 작품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면서 이러한 민간신문에 독자들의 창작 서사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편집진의 윤색을 거친 작품이었습니다. 독자들의 창작 참여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독자들의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한 매체는 장학보입니다. 장학보는 독자 현상문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매일신보는 현상문예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게 되면서 현상문예의 성과에 힘입어서 신춘문예가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이들 신춘문예는 근대적 문학 양식의 실험 및 보급, 문학 창작층의 확대, 신인 작가의 배출, 당선작을 비롯한 문학 작품의 발표 등 근대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독자 중에서 작가를 발굴해냄으로써 근대 문학의 작가 재생산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순으로 어떠한 현상문예를 진행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신춘문예를 진행했는지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신보의 경우에는 1910년 12월 13일부터 신시 현상 모집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신시 현상 모집을 시행하는데 주목할 점은 그 주제가 전화, 비행기 등
기존 한시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전화와 비행기는 대표적인 근대 문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매일신보가 노렸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도 계속해서 시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2년이 되면 각지 기문, 소교, 시, 소화, 단편소설, 서정서사 등의 모집 분야를 모집하는데 각지 기문이란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문이라는 뜻이고요. 소교는 말 그대로 대중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다음 1914년에는 시와 문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모집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당시 매일신보의 각 모집 부문별로 당선된 작품 사례입니다. 웃음거리만 한번 보면 경성 낙원동에 사는 김태성이라는 독자가 보낸 글입니다. 장사가 조리 사시오 조리, 주인이 조리는 무엇에 쓰게? 장사, 이게 복 건지는 조리옷이다 사십시오. 주인, 만일 복을 건질진데 내 저 조그마한 것은 싫다. 어찌 복삼태기를 팔지 않느냐. 조리는 음식을 할 때 쓰는 기구로 매우 작고 삼태기는 매우 크죠.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웃음거리, 즉 소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 시기만 하더라도 분량도 매우 짧고 다양한 장르를 모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신보 현상문예의 특징으로는 당시 매일신보는 국한문판, 한글판 두 종류로 분리해서 발행을 했었는데 신시는 국한문판에서만 모집했습니다. 신시란 즉 한시로 전통적인 한문 독자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제로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전화나 비행기 등을 제시했고 초기에는 한시의 율격의 선택폭이 넓고 아분이 없는 등 좀 여유로운 형식을 요구했다면 뒷시기로 갈수록 한시의 율격을 제한하고 아분을 제시하고 당선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에 상금을 주면서 문예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게 됩니다. 1912년 현상 모집의 경우 매일신보사가 1912년 3월부터 한글판을 폐지하고 지면을 늘리게 되면서 모집 분야를 대폭 확대해서 현상 문예를 시행하게 됩니다. 독자에게 취미를 제공해서 독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고 앞서 있었던 국한문판에서 신시를 모집했던 것과 달리 한글판을 폐지하면서 이 두 독자층을 포함하기 위해서 한글 독자와 한문 독자를 모두 포섭하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장르를 모집합니다. 실제 운영상 한 개의 경우에는 단편 소설의 총 분량이 2,700자로 그 분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 소설 분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주겠다라고 유인했지만 정작 현금이 아니라 신문 구독권을 그 액수만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진정한 목적은 독자 확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선작의 내용들은 주색 잡기를 비판하거나 미신 타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식민지 교육을 찬성한다 이런 내용들로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전통을 부정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즉 조선 민족 말살이라는 문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독자 참여 제도가 전개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14년 신년문예 모집은 1912년 현상 모집보다는 모집 분야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각 모집 장르별 응모 규정도 상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남성 지식층, 여성층, 학생층 등으로 독자층을 구분하고 독자의 관심이나 수준에 맞는 문학 양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년문예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그 해 말, 연말에 모집 공고를 내고
신년 초에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신춘문예의 기원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소설 분량이 기존의 2,700자에서 1,500자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줄었고 해당 분야 당선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기간이 열흘에 불과했기 때문에 흥행에는 대실패를 하고 맙니다. 다음은 1915년부터 20년대에 이르는 매일신보의 현상문예 부분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지점은 1919년에 신춘문예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 및 원고 마감 일자를 보면 신춘문예와 신춘현상이 동일합니다. 즉 한시, 신채시, 시조, 수수께끼 만화와 단편소설, 고담, 소품문 각각 운문 장르와 산문 및 기타 장르 두 장르였는데 이 두 부분을 합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춘문예 모집 부분과 가장 흡사합니다. 1916년 신년문예에서는 1914년 신년문예 문제점을 보완해서 모집 분야를 정돈하고 상금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일선동화론을 제시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총독부 정책을 홍보하고 확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1919년 가래봉하시라는 것을 모집하는데요. 이는 영친왕과 일본 황족 이방자 여사죠. 마사코 간의 가래에 맞춰서 기획된 것으로 내선의 진실한 융합동화를 촉진함에 최고이자 최신한 모범이라며 해당 현상문예의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919년 소품문예 현상 모집에 단편 소설을 비롯해서 기획문과 수필을 모집하는데 이때 단편 소설의 상금은 1등이 2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분량은 다시 2,000자로 증가하게 됩니다. 19년의 소품문예 현상이 중요한 것은 이때 당선작들을 모았다가 꾸준하게 발표하게 되는데 이 꾸준하게 발표하게 되면서 신문에 고정적으로 매신문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매신문단이란 신문학의 발달을 조장하면서 문해의 취미를 일반에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 취지를 내세우면서 1919년 7월부터 1920년 1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해당 소품문예 현상 모집에 응모했던 사람들의 당선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 60여 편, 소설 10여 편, 문학론 7편, 기타 당선작이 발표되었고 1920년대에 활동하게 되는 문인들이 바로 이 매신문단을 통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신춘문예와 신춘현상의 경우에는 신춘문예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춘문예의 효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모집 분야와 문체, 독자 등을 고려해서 동일한 현상문예를 운문 부분과 산문 부문으로 나누어서 공고를 냈습니다. 본격적인 신춘문예의 전개를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으로 촉발된 조선 민중의 독립 열망을 이런 현실 문제를 문예를 통해서 좀 분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년에서 30년대에 걸친 매일신보의 현상문예의 내용입니다. 명칭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춘문예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신년현상문예라는 용어로 정착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전까지 계속 단골로 나왔던 한시가 신시로 변하고 단편 소설과 신시가 아닌 그냥 시가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30년대 후반부터는 신춘문예로 그 명칭이 통일되기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단편 소설과 시가를 기본으로 다른 다양한 장르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신보 현상문예의 특징은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는 그 명칭이 신년현상문예로 정리된다는 점이고 모집 분야는 고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한시가 빠지면서 단편 소설과 시를 위주로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1925년 1월 1월에는 선후일원, 즉 심사자들이 독자들의 작품을 평가한 후에 말을 남긴 건데요.
신년 현상문예에 응모한 단편 소설이 100여 편에 달하나 내용상 탐나는 작품이 없었다고 언급한 후 단편 소설 한 편에 불과 10여 원의 상금으로 상당한 작품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애초에 무리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신보의 최초 계획은 상당한 문사, 즉 작가의 작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해 1925년 동아일보는 신진 작가의 발굴을 목적으로 신춘문예를 시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모집 분야도 매우 넓었고 상금은 무려 50원. 그래서 매일신보가 독자의 참여가 저조해서 응모 마감을 연장해 나갈 때 동아일보는 원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당선작을 발표하는 것을 연기하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이후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면서 20년대 중후반에는 매일신보는 현상문예를 정비하거나 상금을 올리는 대신 신년 현상문예 자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925년에는 현상문예를 시행하지 않고 1926년에는 단편 소설과 신시, 즉 메인이 되는 장르를 빼고 소품들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30년대에서 40년대에는 신춘문예 현상으로 모집 명칭은 변경되는데 이때부터 약간 분량을 증가하고 약간 상금을 높이고 조선인 편집진을 고용함으로써 민간지와 좀 경쟁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매일신보 현상문예의 시행 목적은 국민문학 작품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신시대의 정열을 충분히 짜넣은 것, 41년 단편소설 응모 규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생활의 건전면에서 소재를 취하고 명랑성, 이상성의 주제를 둘 것, 1942년 단편소설 응모 규정입니다. 즉 총독부의 지배 올로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신보 1945년 9월 23일자 기사에 의하면 생각하면 과거 수년에 걸쳐서 그것이 비록 제국주의 일본의 억압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총독 정치의 익찬 선전기관의 쫄병으로서 범하여 온 죄과에 대해서는 동포 앞에 충심으로 사과하여 마지 않는 바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신보 현상문예의 한계로는 민간지와 경쟁하면서 40년대 말까지 꾸준하게 신춘문예를 시행하기는 했으나 정작 우리 문단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는 당선작에서 정작 우리 문단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진 작가 발굴을 전면에 내세운 민간지와 달리 매일신보는 작가 발굴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지는 당선자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했으나 매일신보는 당선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1910년대 매일신보가 맡았던 문단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은 1920년대 이후 민간지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보 현상문예의 의의는 신문소설 작가군의 확장, 그 다음 다양한 양식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독자 투고와 현상문예까지만 하더라도 근대 초기 한국 근대 작가 발굴에 등용문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문학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한글을 사용하고 문학 장르를 도입 및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일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되는데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내세웁니다. 특히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을 자임하고 처음부터 지면의 일부를 독자에게 개방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서 창간 부수가 1만 부였고 1924년에 2만 부, 28년에는 4만 부를 발행함으로써 매일신보의 발행 부수를 추월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독부는 동아일보를 견제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검열입니다. 동아일보는 20년 7월 발매 금지당하고 20년 9월에는 발행 금지,
정치를 당해서 1차 정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은어와 반어로 은근히 조선의 독립사상을 고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총독 정치에 대해서 이해 없는 악평을 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독부의 견제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한정적인 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직면 정책을 추진합니다. 직면, 즉 면수를 늘리는 것인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아침, 저녁, 조석관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단이라고 해서 칸을 구분하는데 그 칸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문예면을 배치합니다. 문예는 비정치적인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열해서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민중 계몽에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예면을 내세워서 총독부에 대응하게 됩니다. 독자 문단은 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문이 정간을 맞이하고 속간과 동시에 바로 이 독자 문단을 시행합니다. 독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서 독자와 문예 작품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독자 문단의 규정은 게재 여부와 첨삭 권리는 본사에 있다.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는 반드시 독자 문단이라고 해서 주서, 붉은 글씨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은 모집 분야나 원고 분량, 상금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독자 문단에는 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운문 127편, 산문 33편이 발표되는데요. 여기에 모집했던 사람들을 보면 작가, 신문기자, 학생, 학교 교사,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독자층이 참여했습니다. 운문, 즉 시의 경우에는 사랑이나 그리움 등 개인의 감정을 다룬 것이 80% 정도 되고요. 풍경 묘사한 것이 한 10여 % 되고 사회 문제를 다룬 것이 7% 정도 됩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노자영이나 김소월 등 전문적인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독자에게 이 독자 문단에는 이러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 작품의 성격을 암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이 김소월, 노자영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따라쓰기 하는, 즉 전문 작가의 작품을 모방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은 개인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이 50여 %, 사회 문제를 다룬 것이 45%, 개인 감정은 고향을 떠난 체험으로 인한 외로움이나 그리움 등을 다룬 것이고 사회 문제는 식습관, 의복제도 개선, 교육의 필요성, 구습 타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분량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단편 소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 송별사, 편지, 감상문, 일기, 기행문 등 다양한 산문 양식을 시도하였습니다. 독자 문단은 문예문을 전면에 내세운 동아일보 최초의 독자 투고입니다. 일반 독자가 전문 작가의 작품을 학습하고 문학적 글쓰기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다양한 양식을 실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독자가 이러한 산문 양식을 창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 독자 문단을 통해서 근대 문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대 시기 계몽의 대상에서 발화의 주체로 변모하는 독자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독자 문단을 계기로 이후 현상문예와 신춘문예를 시행하는 토대가 마련되기에 이릅니다. 1921년 독자 문단을 담당하는 기자의 말입니다. 근래에 번역을 창작이라고 사칭하고 투고하는 일이 종종 있음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되나 못되나 창작이면 귀한 것이요 또한 내 것이오니 행여 남의 글도적은 하지 아니함이 좋을 듯합니다. 앞선 매일신보에서는 번안 작품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우선순위는 창작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봐도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의 독자 투고의 지향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동아일보 1,000호 기념 현상문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곳, 이곳서부터 이곳을 단이라고 하는데
신문 전체면에서 두 단을 통째로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5월 25일이 동아일보 1,000호 발행 기념일입니다. 동아일보는 발행 1,000호를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현상문예를 홍보하는데요. 독자 투고를 통해 독자의 글쓰기 욕구와 문학적 글쓰기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바로 이러한 대규모의 현상문예를 시행한 것입니다. 1,000호 기념 현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고, 현상 내용은 모집 분야가 논문, 단편소설, 각본, 동화, 한시, 시조 등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금이 전체 1,000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단편소설과 일막 각본의 희곡이죠. 1등은 상금이 15원이나 되고, 논문, 동화, 한시, 시조, 신시, 동요, 감상문 1등은 10원 정도인데, 이는 당대의 어느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볼 수 없는 고액 상금입니다. 또한 현대인물 투표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이는 경찰 당국이 간섭해서 중지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상 결과가 90편 이상 단선작으로 발표가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총독부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바로 매일신보와 변별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현금 정치의 엄정 비판이라는 장르에서는 교육, 지방행정, 세무, 전매, 감옥, 경찰에 대한 불평, 공금 남용, 일선인 차별, 일선인 차별이란 일본인과 조선인 차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권 유린, 그 다음에 관권 남용을 고발해달라라고 했고, 내용 자체가 총독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투고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정치의 엄정 비판이라는 장르의 사례들인데, 각각 지방행정당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선 보병대 병사와 장교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남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 장르입니다. 논문에서는 조선인의 경제적 활로, 즉 경제적으로 살아갈 길, 살아야 할 길, 그 다음에 현하 사회의 폐단, 즉 오늘날 사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소장 문제의 해결책 등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앞선 장르와 달리 정치보다는 경제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자들이 구체적인 조선 경제적 활로에 대해서 모색을 하거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현상문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산업진흥론, 구체적으로 농업본의, 조선인 본의 등의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 신춘문예에도 논문을 공모하기에 이릅니다. 다음은 만화 장르입니다. 만화의 주제는 현대 문제의 풍자화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당선 만화 2등입니다. 경성에 있는 낙천자라는 이가 보낸 그림으로 작작 짜내어라 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소작인이 지주손에 쥐어짜여 고통스럽게 돈을 토해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논문에서 다뤘던 소작 문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작인이라고 써 있고, 여기엔 지주라고 써 있습니다. 즉 지주의 손에 소작인이 이렇게 돈을 토해내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선만화 2등 작품입니다. 광주의 윤상찬이라고 하는 이가 보낸 것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빨리고야. 그래서 보시면 중국, 구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빨대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선인이 하는 말은 가뜩이나 빈혈증이 있는 내가 이렇게 빨리고 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서 외국의 자본 및 상품의 국내 진출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동경에 있는 김은석이라는 이가 제 분수에 맞도록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양복을 입은 신사가 자기 몸만큼이나 큰 구두를 신고 쩔쩔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말풍선에는 집세기 사서 신어야겠다, 별 수가 없군이라는 신사의 한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가 신고 있는 이 거대한 구두엔 외국 물품 소비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인은 조선인의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편 소설 모집 장르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비극 등 당시 조선 민중이 겪은 아픔을 형상화해냈습니다. 김인길의 비운, 이홍원의 구두 모두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현상문예의 특징을 정리하면 독자 투고부터 이어져 온 독자 참여 제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상문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장르를 시도했고 원고 분량을 늘리고 순조선문을 요구해서 조선어 글쓰기를 장려했습니다. 매일신보와 가장 큰 차이점인 총독부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나 조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전략을 취했고 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조선 민중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신문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현상금을 고액으로 높였고 당시 독자들의 투고율이 고조되었고 이전 시기에 시행됐던 독자 참여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해당 현상문예는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일천호 기념현상의 성공 이후에 일요호, 월요란 등을 거쳐서 문예란이 마련되기에 이릅니다. 즉 비상시적으로 시행되던 문예기획이 일요일과 월요일, 그 다음에 매주 문예란이라는 상시적인 지면으로 정착한다는 점입니다. 독자 참여 제도가 문예면의 정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지속적으로 투고하는 적극적인 독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후 이러한 적극적인 독자는 신축문예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원동력이 되기에 이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동아일보가 시행한 신춘문예의 명칭과 모집 분야를 정리한 것입니다. 닭의 전설, 개의 전설, 돼지의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해에 해당하는, 띠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소재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단편 소설과 시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는 당선 여부에 따라 독자를 작가로 공인하는 문학 제도입니다. 동아일보는 1925년 신춘문예 첫 시행부터 독자들의 층위를 구분해서 작품을 모집했습니다. 문예계, 부인계, 소년계 이런 식으로. 즉 독자의 분화, 그 다음에 문단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춘문예 단편 소설의 경우에는 노동자나 농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현실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식민지의 실상을 작가의 눈으로 직접 고발함으로써 신문사가 전개했던 문화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또한 신춘문예에는 동화와 장문이라는 장르도 있었는데요. 바람직한 아동상을 제시해서 아동들을 계몽하고 장문을 통해 습작을 통한 조선어 글쓰기를 보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의의는 신춘문예를 시행해서 다수의 신인을 배출했고 문학 창작층의 발굴 및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김말봉, 한설야, 최봉석, 방휴남, 김명수, 최인준, 김경훈, 김정혁, 김동리, 정비석, 곽하신, 강형구 등 이들 등단 작가들은 이후 문단에서 활약을 하면서 조선 문단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민족 문화 및 민족 문자의 보존과 발전, 그 다음에 선후감을 통해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점, 이런 점들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의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자는 문학 작품 이론을 학습하고 작품에 대한 비평적인 안목을 길러내면서 결국 독자에서 작가로 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질적 변화는 근대 문단의 재생산 제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당선작과 그 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년부터 40년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대부분 조선인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매일신보, 동아일보에 이어서 신춘문예를 시행하게 됩니다. 즉 신춘문예만 놓고 봤을 때 후발주자에 해당합니다. 조선일보가 신춘문예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창간 초기 극심한 경영난 때문입니다. 친일 경제단체 대정실업 친목회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친일 단체의 기관지라는 이유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끼리의 갈등도 매우 심했습니다. 여기에 재정난까지 겹쳐서 매일신보의 시설을 사용할 정도로 신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투서란, 기서, 개방란 등 독자투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선일보가 독자투고를 시행한 것은 상품이나 상금을 제공하는 현상문예와 달리 별다른 지출 없이 시행 가능했기 때문에 독자투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1921년 4월 8일 송병준이 조선일보사의 판권을 인수하면서 사장을 비롯한 편집진이 교체되기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서 신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느 정도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23년에는 조선일보 최초의 현상문예를 시행합니다. 신춘을 맞이해 신윤호의 지면을 독자에게 제공한 것인데요. 모집 분야는 기존 신문과 유사하게 단편소설, 감상문, 시, 기타 소품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조선일보 구독권을 제공했고 문예란, 유년란, 부인란 등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말이 되면 이는 문예란, 아동란, 부인란 등으로 신문 지면으로 각각 분리되게 됩니다. 1924년 고위 간부를 비롯해서 편집 진용이 개편되면서 지면 혁신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조석간제를 도입해서 지면을 확장하고 부인 가정란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학예란은 독립되고 독자투고란은 확대 운영합니다. 조선일보는 1924년 신년 문예 현상을 시행하는데 모집 분야는 단촐합니다. 단편소설, 신시, 동화, 감상문, 자유화 등이었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상품 대신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925년 9월에는 3차 정간을 맡게 됩니다.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취지의 논설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이를 회유하기 위해서 편집진 17명을 축출한다면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편집진들이 대거 축출되었기 때문에 1926년 현상문예는 축소 운영되기에 이릅니다. 조선일보는 그래서 1928년에야 신춘문예를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매일신보가 1919년, 동아일보가 1925년부터 시행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느린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화면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의 모집 분야입니다. 34년부터 39년까지 마찬가지로 소설과 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가 시도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신춘문예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928년부터 1940년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신춘문예를 시행했습니다. 즉, 제도 시행의 정례성만 따지고 봤을 땐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임 발굴 성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단편 소설만 놓고 봤을 때 김유정, 김정한, 박영준, 백석, 백신혜, 안회남, 정비석, 현덕 등 한국 문학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당선자 다수를 배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후발주자였던 조선일보는 어떠한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상금 인상입니다. 1929년 단편 소설의 경우
동아일보가 1등 상금이 30원 지급할 때 조선일보는 그 배인 6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39년에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의 단편소설 1등 상금이 50원일 때 조선일보는 100원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모집 분야별로 상금 인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선자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해서 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신인 단편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사 자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의 자매지인 잡지 조광까지 활용해서 신인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했습니다. 끝으로 고선 방침의 차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공개해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1등 나열주의라고 해서 일종의 상대평가입니다. 그 해에 그나마 잘한 작품을 순서대로 1등, 2등, 3등으로 뽑는다면 조선일보는 엄선주의, 일종의 절대평가입니다. 심사 기준을 매우 높여 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는 엄선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당선작이 나오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일보 당선작의 수준은 계속 향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쟁 전략을 통해서 후발주자였던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사들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표는 1920년 이래 40년까지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및 당선작품 목록입니다. 초기에는 매일신보만 신춘문예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정열모, 주요섭 등 매일신보가 작가를 발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신춘문예를 시행함과 동시에 매일신보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동아일보가 매일신보는 금방 따라잡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도 배출하는 데까지 성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품까지 모집하는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 김유정의 소낙비, 김정한의 사촌, 정비석의 성황당, 현덕의 남생이 등 뛰어난 성과를 내기에 이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투고는 근대 초기 매체의 독자 확보, 여론 환기,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의 글쓰기 능력을 확인한 신문이나 잡지사에서는 현상문예를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현상문예는 독자들의 글쓰기 욕구를 확인하고 문학 창작 잠재력을 확인한 후에 문예에 초점을 두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문예가 성공하기에 이르자 신춘문예를 시행합니다. 신춘문예는 문예면이 정착하면서 작가 그리고 작품 확보 차원에서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전까지는 누군가의 계몽 대상이었던 독자가 발화 주체로 그리고 문학 창작 주체로 이 독자의 위상이 변화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대 시기 대표적인 매체는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들 수 있습니다. 매일신보 신춘문예는 초기에는 현상문예를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그 다음에 최초로 신춘문예를 시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신문이 창간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동아일보는 매일신보와 대비했을 때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총독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전략으로 신춘문예를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신춘문예 후발주자였지만 경쟁 전략을 구사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이릅니다. 매체들의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독자층을 발굴하고 조선어 기반의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데에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다수의 작가 배출 및
작품 발표로 큰 틀에서는 조선 문단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들 신문사 그리고 독자 참여 제도의 시행 의의가 있습니다. 긴 시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